하얀 종이 위에 진한 묵향이 번집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생동감 있는 글자들. 캘리그라피는 다들 즐거워해요. 자신의 고유한 서체를 만들어 글씨에 힘을 불어넣는 여태명 서화가. 그가 보여주는 한글의 매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완주군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이곳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영애입니다. 중국에서 왔고요. 한국에 온 지 20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수한 말솜씨로 중국의 문화와 풍습을 전해왔던 설영애 씨. 오늘은 얼마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복합문화지구 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굵게 써내려간 개성 넘치는 작품들, 공간을 압도합니다. 여기 작품들이 지금 소외 전시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림도 있고. 이번 전시는 한국 소재의 한국학과 교수님들이 대거 참여하셨고요. 30명의 작가분들이 계신데 모두 한글을 주제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여 주셨어요. 작가들의 상상의 세계는 정말 놀랍죠?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뭔가 좀 남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멀리서 보면 지금 한그루의 소나무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한글을 써서 소나무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네요. 잠시만요. 가까이 보게요. 어머 세상에, 이거는 너무 기발하네요. 분명히 멀리서 볼 때는 그림으로 보였는데 가까이 오니까 이게 한글이잖아요. 네네. 너무 놀라워요. 정말 제가 이런 작품은 또 처음 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서법이라 하는 것은 그 법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한글을 보면서 저는 글보다는 그게 하나의 예술로 표현이 됐다는 것을 딱 말 그대로 예술이었어요. 그래서 서예였구나. 표정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표정이 살아있다는 거죠. 한국에 온 뒤 서예 전시회의 통역을 맡으며 여러 작품들을 봐온 설영애 씨. 하지만 고정 틀을 깬 독창적인 작품에 쉽게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작품은 그 효봉 여태명 선생님의 작품이에요. 네. 저달 앞산이라는 작품인데요. 여태명 선생님은 원광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우리나라 서예의 민체를 개척하신 분의 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냥 한옥마을에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갤러리를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구나. 그 정도로만 사실은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셨어요. 기분 좋은 설렘을 안고 여태명 서화가를 만나러 가는 길. 전주의 첫인상이 되는 톨게이트의 현판 글씨를 비롯해 여태명 서화가의 붓끝에서 탄생한 작품은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 때론 이렇게 대형 퍼포먼스로 서예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你中国人吗？我呀，对，我是中国人，我来自中国。아니, 중국어를 너무 잘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태명 서화가의 중국어 실력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히네. 와, 만져보게. 한번 이 귀한 보세요. 것을. 네. 흥부전 맞네, 이거. 흥부전. 네. 근데 이것도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예. 필사라고는 이제 직접 직접. 붓으로 쓴 걸 가지고 얘기하고. 여태명 서화가는 자신의 고유한 서체, 민체를 탄생시키기 위해 수없이 중국을 오가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고 고서를 수집해왔습니다. 이런 걸 한번 보시면은 이건 이게 뭐래요? 숙창전이라고 하는 소설인데 네. 이런 자연스러운 말 이것이 서민들이 썼던 그 표정이에요. 그 당시에. 예. 그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서 네. 이게 그 말하면 현재 의식이나 현재 미감으로서 네. 다시 표현해내는 것이 이제 이게 바로 민체예요. 아이고, 이거는 아주 예술이에요, 예술. 이거 봐요. 저는 그렇게 많은 고서를 중국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선조들이 이렇게 쓴 글들을 보면서 우리 지금 너무나도 인터넷의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쓴 그 글을 보면서 그분들을 잠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러 서체 가운데 여태명 서화가는 서민들의 순박한 글씨체, 민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한글의 서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훈민정음. 네. 훈민정음에서 나오는 한글 글씨예요. 한글. 이거 봉서. 아까 그 편집글. 아, 이렇게 다양한 서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느낌도 다르네요. 같은 글인데. 우리는 서예라고 하죠. 이게 예술적인 방면에 그 분류를 해서 그 서예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서법이라고 해요. 필법, 뭐 이런 잡법, 창법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법들을 중시하는 그런 이 때문에 서법이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서도라고 하거든요. 마음 공부랄지 마음 닦기 뭐 이런 것들을 먹을 갈고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의 수양을 쌓는다. 올곧은 자세로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가는 여태명 서화가. 그를 대표하는 민체를 비롯해 다양한 서체를 선보이는데요. 교수님,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게 봉서. 아까 봉서? 편집글. 중국도 남방과 북방 차이가 있으면서 북방 사람들은 힘 있고 호방하고 이렇게 한 글자, 두 글자 이렇게 글자 수가 적은 반면에 비해서 남방 사람들은 이렇게 작은 글씨를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거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한글의 다양한 서체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이단아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한글에 대한 그의 사랑은 더욱 커져 한글을 대중화한 캘리그라피로 진화했습니다. 한글이 아주 조용적으로도 표현하기가 어려우면서도 재미있는 글씨가 한글입니다. 천지인, 하늘과 땅의 우주의 가장 중심이 된 한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람을 근본으로 해서 창제된 것이 세계 문자에서 유일해요. 초등학교 시절 서예 좀 해봤다는 설영애 씨. 자신만만하게 붓을 잡아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자가 진짜 어렵네, 이거. 아이고. 이게 무슨 절필이야. 획이 기본 획이 좀 돼 있는데 선생님. 이것이 훈민정음에서 나타나는 향자예요. 남자와 여성이 같이 향기를 맡고 있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죠. 표정을 살려내는 그런 글씨. 그래서 캘리그라피. 요즘에 캘리그라피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좋아해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 노인정의 할머니, 할아버님도 나도 할 수 있어. 그거 재밌게 자기 글씨 쓰니까. 어디서 뭐 전통적으로 서법을 배우고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다들 즐거워해요. 제가 힐링이 되고 이렇게 여유를 되찾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정말 촬영하는 걸 제가 깜빡 잊을 정도였습니다. 자유분방한 자신만의 서체로 세상과 소통하는 여태명 서화가. 붓끝에 그가 담아내고 싶은 건 우리 글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서울음악사가 아니고 내가 있는 이곳 대구음악사. 대구음악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집착을 했죠. 1세대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중에 한 10분 정도 10분이요? 네. 공부하기 힘드니까 선생님 책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당연하죠. 대구에 제1세대
최초의 음악가를 할 수 있는 박태원 선생하고 관련되는 새로운 자료가 발굴이 되어가지고 저 혼자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마물상 저 책인가요? 아, 선생님 반져도 됩니까? 예. 이게 계속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음악 문화학이라는 책, 예, 이 창간호. 창간호네요. 지금 몇 호까지 나왔죠? 11호가 11호까지 며칠 전에 나왔죠. 주로 이제 뭐 전국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의 음악사적, 음악학 이야기예요. 계속 연구 중이시지만 뭔가 중요한 걸 저에게 특별히 공개해 주신다 했는데 그것은 바로 1919년 독립운동 때부터 우리 지역이라든지 또는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바꾸어서 불른 노래가 내 고향 이별하고예요. 내 고향을 이별하고다라는 게 제목이에요. 예전에는 찬송과 같이 앞부분을 제목을 정했다가 나중 되면은 정식 제목이 생기는데 그게 망향가예요.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갈망한다. 지금까지는 정사인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근거에 있는가를 추적해 보니까 그 노래는 사실 수색이라는 가을 빛이라는 창가예요. 내 고향을 이별하고라는 거를 정사인 작사 작곡이 알려져 있죠. 완전히 그냥 보편적으로 네,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게 아닌 겁니까? 근데 가사를 확인해 보니까 홍남파가 1916년 3월 달에 통속 창가집을 내게 되는 홍남파가요. 예. 최근에 홍정숙 교수님께서 저한테 강신명이가 1940년 일본 신학 유학 시절에 자기가 일일이 그 악보를 수집해서 만든 이 동료 가요 곡찬이라는 399곡이 수록되어 있는 악보집 파일을 저한테 보내왔는데 여기에는 누구 곡이라는 걸 상세하게 자세하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이 선율을 피아노로 치보면은 내 고향 이별하고와 똑같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추색이란 선율에다가 내 고향 이별하고라는 그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가사를 붙여가지고 부르게 된 거죠. 요즘 4절에 내 고향을 이별하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절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붙여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목을 정하면은 망향가예요.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누구 곡이라 하는 게 적혀 있는데, 고 박태원 곡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이 망향가 보니까 고 박태원 선생 가곡이라 돼 있고. 여기서요, 제가 만약에 좀 의심한다면요, 동일 인물이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박태준 선생님의 3살 많은 형? 박태원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이 가사는 사실은. 네. 박태원 곡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요 끝에 보면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박태원 선생은 박태준 선생님의 백시. 백시면 형이잖아요. 형님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네, 박태원 선생님은 네. 연희 전문학교 다니실 때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 노래, 민요 같은 걸 번역을 많이 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클레멘타인,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는 포스터가 작곡한 켄터키였지. 그걸 작사하신 분이 바로 대구 출신 음악가 박태원 선생님이죠. 천재네요. 다방면에 잘했다고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이 야구를 잘했대요. 그러고 또 육혈포라는 그게 뭔데요?
연극 자기가 주연을 해서 그 당시 배우도 하고. 인기가 있었대요. 연극한데 1917년 여름 방학 때 내려와서 선후배들 남녀 모아 놓고 20여 명 모아 놓고 제일교회에서 합창단을 발표를 했죠. 아니 그러면 그게 우리 대구 최초의 합창단. 합창단입니다. 그 당시에는 박태원 선생님이 위상이 신지식인 신세대에서 선두주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안타깝게 이분이 연희전문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정신여학교에 영어와 음악을 가르치면서 출근했는데 그 이듬해에 일본으로 유학 갑니다. 거기 한 학기만 다니고 몸이 안 좋아서 방학 때 대구 고향에 내려와서 사망하게 되죠. 와, 너무 일찍인데요? 병이 뭐였습니까? 폐결핵이었습니다. 박태원 선생님 자료가 좀 한정적이겠는데요? 한정적인데도 의미 있는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민족 시인 이상하 아시죠? 그분이 1919년에 3.1운동 관련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서울로 피신해요. (1921년) 24살에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시를 지어서 발표하게 되는데 그 시의 제목이 이중의 사망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죽음 일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박태원 선생님을 그리워서 지은 시예요. 제목이 몇 개입니까? 내 고향을 그리워하고 망향가, 또, 추색, 가을빛. 또 타향으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타향. 근데 지금 이 또 다른 제목이 있는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다. 사향가. 이 가사는 내 고향을 입을하고를 조금 바꾸고 3절에서는 또 대동강이 나오고 이래요. 김일성이 만주에 있을 때 자기가 창작한 걸로 창작자로. 인식을 해가지고 불리고 있고.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 그런데 이 노래를 처음으로 음반에 취입한 사람이 안기영이라는 테너 성악가인데 네. 1925년에 네네. 일축이라는 조선 음반에 이를 발표해요. 그래서 전국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김일성이가 이 곡을 창작했다는 나이가 맞질 않아요. 이거는 북한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고 터무니없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연구하고 계신 부분이 최초 발표가 네, 40년도에 저렇게 자료에 기록되어 있어서 놀라운 발견이죠. 발견인데 이건 앞으로 계속 연구돼야 될 과제예요. 옷구슬이 수백 개 있어도 깨지 않으면 보물이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꿰는 역할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뭐 저는 아주 초보 단계입니다. 수상한 죽의 정체는 탱글탱글 메밀무. 매콤한 모습이지만 부들부들 식혜. 이 집의 묵은 한 번 먹으면 자꾸 먹고 싶은 감칠맛이 참 좋습니다. 숟가락 챙겼으면 출발합니다. 곤히 잠든 모습도 아름다운 창녕. 오늘 맛볼 메밀묵은 아침잠이 없는데요. 은근 손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내려오면은 빠르면 5시 반이고 늦으면 6시고 늦게는 하면은 제가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 만들어야 무기 굳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메밀 세수하고 가실게요. 매불 씻어야 되겠다. 깔끔하게 씻어야 무기 깔끔하게 나오지. 안 씻으면은 무기 못 먹습니다. 뽀얀 묵이 되려면 최소 4번은 씻어야 합니다. 아이고, 뭐라. 17년 동안 묵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계실 때에 동네 잔치할 때 묵을 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데에서 엄마가 또 많이 만들었고, 만드는 데서 또 저도 많이 보고, 그래 비웠습니다. 메밀 한참 동안 준비합니다. 요즘은 친숙한 음식이지만 옛날엔 잔치에서나 만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메밀묵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아무나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반듯하고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 17년 동안 바빴던 손. 지금은 하루 5판이지만 코로나 전엔 10판씩 만들었는데요. 몇 번 실수했어요. 태워 먹기도 하고 좀 덜 끓이기도 하고 무서워지더라고요. 묵 끓이는 게. 이거 안 돌리면 누르가지고 탑니다. 그리고 또 많이 저어줘야 탄력도 있고 탱글탱글하고 맛이 납니다. 그래야 제대로 나오는 묵이 제대로 나옵니다. 묵은 잠깐 조수에게 맡기고 미나리. 지금은 이제 육수 빼려고 해요. 비법 재료들을 과감하게 공개하는데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직접 순 메주로 담근 간장. 저는 옛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조선간장이어야 맛이 납니다. 그냥 소금 넣고 이러면 맛이 안 납니다. 조선간장 요것도 진짜 비법이 또 있습니다. 비법 간장 더하기 또 하나의 비법. 무하고 양파하고 먼지 들어가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맹태머리 넣고 5분 있다가 메리치가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넣어야 맛이 어우러질 것 같은데. 한꺼번에 물도 안 끓이고 여면은 절대로 깔끔한 맛이 안 나옵니다. 30분 쉼없이 끓이고 저으면 이 소리는 메밀묵이 잘 익었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박짝박짝 올라와야 그래야 묵이 100% 다 끓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묵이 탱실탱실하고 농창농창하고 맛있는 묵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잘 써진 묵을 보면 절로 입꼬리가 희죽희죽합니다. 힘들기도 하지만은 재미도 있어. 묵이 다 끓여가고 완벽하게 됐을 때 너무 재미있어요. 이걸 이제 굳히려고 하면 한 3시간 정도 있어야 손님한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에 오게는 이것도 못하고 건데 후일이 저번에 한번 오게는 저기 늦어서 그런 거 못하고 고장 옷에는 코로나 때문에 고장을 많이 해가지고. 묵 인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네. 손님들이 마산, 창원, 창녕, 김해, 부산 저기서 많이 옵니다. 탱글탱글한 묵과 시원한 육수가 만난 메밀묵채. 선선한 가을 입맛을 사르르 녹일 것 같은데요. 메밀묵 하나로도 푸짐한 한 상이 차려집니다. 소화도 잘 되는 메밀묵.
맛은 어떤가요? 묵의 맛이라 하는 거는 뭐 어떤 맛이고,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뭐 담백하다 이라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 집의 묵은 한 번 먹으면 자꾸 먹고 싶은 그런 어떤 감칠맛이 뒷맛이 참 좋습니다. 메밀묵 하면 절로 따라붙는 찹쌀떡. 추억의 조합, 궁합도 잘 맞다는데요. 같이 먹으니까 정말로 참 좋네. 옛날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참 맛이 좋아요. 그리운 그 시절의 맛도 묻어나는 찹쌀떡, 메밀묵. 더 옛날엔 다른 꿀 조합이 있었으니 바로 식혜. 생선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인데요. 식기도 할 수도 있고 식혜 할 수도 있고 잔치집에도 보면은 묵이 가면 다 식혜도 갑니다. 매콤하고 달달하고 짭짤한 식혜는요. 밥짓하고 황태, 채, 고춧가루, 질금 넣고 소금 넣고 참기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숙성을 시켜가지고 적게는 3일에서 4일 지나야 먹을 수 있는데요. 일주일 지나면 맛이 더 좋아진다는 건 안 비밀. 아마 어떨 때 우리 아들이 뭐 삼겹살 먹는다 했거든. 낯설어. 어쨌든 맛있어요. 맛있어. 고맙습니다. 메밀묵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소박한 재료로 만드는 위대한 로컬 레시피. 오늘은 전통시장에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우리가요, 이 보약을 꼭 찾아 먹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먹는 음식들을 잘만 챙겨 먹어도 건강에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자, 이분의 손만 닿으면 일반적인 재료들이 특별하게 변신을 합니다. 자, 오늘의 금손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선생님 정말 주변에 우리 선생님의 요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은 어떤 황금 레시피를 위해서 재료를 구하러 온 거죠? 오늘은 아이들 입맛에 맞는 제철 식재료를 구하러 왔습니다. 아이들 입맛에 맞는? 네. 고기 아니면 달달한 과일? 뭘까? 아니에요. 그럼요. 오늘은 제철 연근 요리를 할 거예요. 연근요? 네. 애들 입맛이라고 했는데 연근은 애들 먹이려고 해서 잘 안 먹는데.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연근을 딱 손질을 한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몸에 좋은 연근을 먹이고 싶은 우리 어머님들이라면 꼭 보셔야 될 요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연근을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싱싱한 제철 식재료들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전통시장. 우리가 찾는 주인공도 한 자리 턱 차지했습니다. 자, 어서 튼실한 연근 고르러 가자고요. 저기 있다. 저 연근 다듬어지지 않은 거는 잘 보기 힘든데. 네, 요즘은 연근이 제철이라서 이렇게 흙이 묻어서 나와요. 연근은 이렇게 다듬어져서 왜 이렇게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제철에 나오는 연근은 이렇게 밭에서 바로 캐가 나와요. 이런 게 싱싱하고 좋아요. 흙이 그대로 묻어있어요, 흙이. 네, 싱싱하죠. 진짜 싱싱해 보인다. 네. 연근을 싱싱하게 고르는 건 이렇게 흙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고르면 아무튼 싱싱하겠죠. 뭐 오래 비틀어진 거 말고. 이렇게 조금 고빠르게 생기고. 네네, 싱싱하고. 그래서 뭐든지 고다야 돼. 네네네. 이게 흙이 묻어있는 걸 사면 제일 좋겠다. 그죠? 네네네.
그럼 요거 사갖고 갈까요? 네, 요거 주세요. 아이들에게 좋은 건강 재료. 하지만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 바로 연근인데요. 이제부터는 연근 샌드위치가 아이들의 입맛을 확실하게 잡아보겠습니다. 다들 메모할 준비 되셨죠? 자, 드디어 저희가 연근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쫙 해두었는데 연근을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든다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 아이들, 네. 연근 잘 안 먹는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근을 튀겨서 들어가고 쪄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바사닥바사닥 좋아라 하고요. 특히나 연근은 이제 지혈작용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뭐 코피가 난다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좋고 또 어른들은 이제 어혈을 풀어주니까 이게들의 정말 좋은 식재료를 할 수 있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먹으면 너무나 몸에 좋은 연근 샌드위치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재료를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샌드위치라서 되게 간단할 줄 그럴 알았어요. 필요가 없고 연근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냉장고로 털면 돼요. 냉장고를 터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그럼 그래도 오늘 준비된 재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오늘의 메인이죠. 이제 연근이죠. 근데 네. 연근을 얘는 슬라이스해서 튀길 거예요. 튀김용으로 네, 위해서 그래서 낙엽 밟는 소리처럼 바사닥바사닥.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 이제 연근 소스를 발사믹 식초랑 조릴 거예요. 조릴 거고요. 얘는 패치 속에 들어갈 소스예요. 두부하고 이렇게 견과류랑 섞어서 그냥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네. 여기 보니까 색깔 너무 예쁘다. 하늘을 표시하려고 완두콩으로 물을 들였어요. 연근을요? 예, 나비 완두콩으로. 예. 얘는 뭐 요즘 많이 나는 당근이고. 예. 포인트는 연근입니다. 그러니까 연근이 튀고 찌고 뭐 묻히고 볶고.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사실 그것만 넣어도 되지만 좀 더 이제 맛을 다양하게 내기 위해서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네네네.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냉장고 청소하면 한다 치고 다 꺼내가. 네, 다 꺼집어내서 네네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연근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까요? 발사믹 식초에 다진 연근을 넣고 끓이다가 설탕을 넉넉히 넣고 조린 후 한두 시간 식혀줍니다. 다음은 연근을 채 썰어서 전분 가루를 골고루 묻혀주고요. 기름에 바싹하게 튀겨냅니다. 마지막으로 데쳐서 다진 연근에 두부와 견과류, 그리고 겨자씨와 마요네즈, 머스터드 소스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짜잔! 오늘의 주연인 연근 삼총사가 탄생했습니다. 자, 드디어 샌드위치 안에 들어갈 연근 메인 재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되짚어보면 네네. 저는 딱 이걸 보는 순간 포테이토, 감자칩. 감자칩보다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 생각 딱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런 그 재료가 들어가주면은 바삭바삭.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요거는 잼을 만드는 거하고 좀 비슷했던 것 네네네네. 같아요. 일반 샌드위치에 보면은 뭐 딸기잼, 포도잼 들어가는데 네네네. 그 역할을 근데 얘는 이제 첨가물이 전혀 없는 건강한 어떤 소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연근을 이제 다져서 이제 그 집에 있는 견과류나 소스에 버무려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와 재료 사이가 떨어지지 않고 딱 밀착되게끔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땅콩 버터라든지 뭐 그리고 아니면은 마요네즈를 그냥 넣기도 하는데 요렇게 찐 연근을 그냥 이제 센 거 아니죠? 네. 찐 연근과 연근은 생으로 두부. 먹지 않아요. 그렇죠. 두부를 넣어가지고 뭐 각종 소스들을 넣어가지고 네, 버무려가지고. 견과류랑 이렇게 넣어서 네. 이제 두부가 들어가서 고소하고 또 연근이 들어가서 영양도 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또 패스트푸드 음식 그러면은 아이들이 몸에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런 정도라면 뭐 패스트푸드 샌드위치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재료들을 넣어서 정말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식빵에 연근 소스를 바르고요. 토마토, 상추, 치즈, 연근 튀김 등 취향에 따라 속재료를 쌓아줍니다. 다른 식빵에는 연근 잼을 바르고요. 입맛대로 채운 샌드위치는 종이로 한번 감싸준 뒤 먹기 좋게 반으로 자르면 완성! 와, 연근 샌드위치 정말 근사하죠? 드디어 이 샌드위치가 만들어졌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게 만들고 나서 이게 커팅을 했을 때 이렇게 이게 아름답게 예술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파란 색깔 들어가는 거 너무 예쁜 거 있죠. 네, 이 파란색은 가을 하늘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물을 들였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샌드위치가 보면 크기가 좀 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거는 왕 샌드위치입니다. 굉장히 큰데 요건 아마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종류는 좀 빠지는 것도 있고 그거는 취향대로. 각자 취향에 입이 따라서. 쪼매나면 요물요물 쪼매나게 작게 만들고, 만들고. 입이 하마만 하면 커다랗게 만들어요. 그렇죠. 네네. 또 이렇게 크게 입 벌려서 네, 먹는 네, 재미도 네, 있으니까. 자, 그러면 뭐니 해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시식을 해볼까요? 그럴까요? 아니, 여기에 연근이 들어갔다고 누가 말을 안 하면 모르겠죠. 전혀 모르겠어요. 비스켓 같죠. 그리고 연근 튀긴 거 있죠? 네. 포테이토 같아요. 감자 그렇죠. 튀긴 거 같아요. 바삭바삭바삭. 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라 해요. 와, 이거 잼 저리가라네요. 진짜 그 연근 아까 졸였던 졸여요, 거 있죠? 네. 너무 달짝지근한 게 맛있고 그 처음에 발랐던 그 소스 있잖아요. 그래서 담백해요. 그러니까 담백함과 달달함이 다 이게 묻혀 있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사실 샌드위치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선생님 이 가을을 너무 행복해 해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공복합시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가을 정말 가을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몸에 좋은 연근 샌드위치 만드시면서 행복한 하루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몸에 좋은 연근을 더 맛있게, 더 색다르게 즐기는 황금 레시피. 연근을 품은 샌드위치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날 보내세요. 밤이 깊었네. 밤은 점점 길어지고 저녁 먹고 돌아서면 금세 출출해지는 요즘. 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야식거리 없을까요? 야식이라면 뭐니 해도 부담 속 뺀 닭요리가 최고인데요. 맛있다, 야심하다. 닭요리 열정성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직도 혼자네요. 서민들의 사랑을 받는 닭요리 열전.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대전 서구의 한 시장입니다. 이제 막 장사 준비로 다들 분주한 이 시각. 닭집도 아닌 닭강정집이 벌써 문을 열었는데요. 우와, 실례합니다. 아침 일찍 새로 시장에 문을 여는 가게 중에 닭강정집이 빠지질 않아요? 소스를 직접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하면 튀기면서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양념을 준비하는 영주 씨네 닭강정집. 고춧가루에 마늘 들어가는 거며 늘 봐오던 양념 빛깔과 비슷하긴 합니다. 주걱으로 휘저을 때마다 맛있는 네. 냄새가 벌써 올라와요. 여기까지만 보면 네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닭강정의 그 양념 소스, 그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제일 중요한 재료가 빠졌습니다. 보통 케찹이나 고추장이 들어가는데 고추장은 텁텁한 맛이 나고 케찹은 신맛이 너무 강해서 그 두 가지의 맛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토마토를 넣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 집만의 비법 챕터 1. 토마토를 삶아서 소스를 만듭니다. 텁텁한 맛은 줄이고 건강한 맛은 살리고. 음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정성이 남들의 2-3배가 돼야 맛에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아주시는 분이 100분에 1분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비법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닭강정을 만드는데 표고버섯이 들어갑니다. 야, 누가 보면 네. 그 국수 끓일 때 네네. 육수 끓이는 줄 알 것 같아요. 사실은 비밀인데 표고버섯으로 감칠맛을 내고 여기 들어가는 이제 보리로 네. 구수한 맛을 내서 좀 이따가 한번 맛보시면 조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만들어낸 그러면 그 소스의 비법이라 이 말씀이세요? 네네, 그럼요. 자, 비법 챕터 3. 표고와 보리를 끓여낸 채소를 소스에 섞어서 2-3시간 졸여주면 맛있는 양념 소스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름으로 고객들의 건강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느끼함을 잡아줄 요게 들어갑니다.
야, 이게 뭐야? 그 첫 기름에 닭이 퐁당일 줄 알았는데 양파예요? 네네네. 이제 양파를 넣으면 양파의 풍미가 좋아가지고 닭강정의 맛이 올라가서 처음 이제 기름에 양파를 넣고 있어요. 나만의 소스를 개발하기 위해 전국 팔도 유명 닭강정집은 죄다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다는데요. 그 시간 동안 배웠던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정성이었습니다. 천연 재료를 이용한 흔하지 않은 건강한 맛. 재료비는 좀 들더라도 매일 먹어도 좋을 건강한 맛을 제공하자. 이게 바로 청년 사장 영규 씨의 철학입니다. 갓 튀겨낸 닭강정 맛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았는데요. 어머, 여러분 그 맛이 어떠세요? 먹고 난 뒷맛이 느끼하지가 않아요. 깔끔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리고 닭강정 하면 조금 뒀다 먹으면 딱딱한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부드러워요, 끝까지. 그래서 뒀다 먹어도 손색이 없고 진짜 자랑할 만해요. 만들어내기 무섭게 시장 손님들의 손을 행복하게 해주는 영규 씨네 닭강정. 그 맛을 이제야 봅니다. 그 입술에 묻어있는 그 양념이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 느낌이 그 맛이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 이 소리 안 나오는 달짝지근한 맛에 연거푸 물을 들이켜야 되는 매운맛이 아니고 맛있게 맵상한 그 맛. 육수가 안 들어간다면 사실 이제 기존의 닭강정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바삭하지만 항상 딱 요 정도의 매콤함과 당도, 뭐 염도 이런 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여지껏 맛보지 못했던 그 개운한 맛이라는 게 이래서 하시는 말씀인가 봐요. 네네네. 자자, 여기구나. 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소문을 듣고 찾아오긴 했는데 그 닭 중에서도 그 부위가 맞아요? 네, 맞아요. 목살. 아니, 말을 듣고 나니까 다시 한번 목을 부여잡게 되는데, 아니, 닭이래봐야 목살에 발라먹을 게 얼마나 된다고 이걸로 구이를 해요? 아유, 못 믿겠으면 지금 초벌하고 있으니까 안에 얼른 들어가 보세요. 다시 봐도 안 믿기네요. 아니, 닭 목에서 저렇게 두툼한 살이 나온다는 거 알고들 계셨어요? 아니, 닭 목에서 이렇게 살이 두툼하게 나온다고요? 원래는 저희가 치킨 먹을 때 뼈에 목은 뼈밖에 없고 살이 없다고 느끼시는데 그러게요. 네, 이거를 포를 뜨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맛있다, 야심하다. 닭 요리 열정 두 번째 주인공은 닭 목살구이입니다. 아우, 나 진짜 냄새 때문에 못 참겠다. 이 맛이 어떨지 뭐 짐작은 하지만 너무너무 궁금한 맛이에요. 닭 목살은 그냥 구워도 맛있지만 이 맛을 내기 위해선 저희 집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닭을 손질하는 전문가들도 하루에 30kg 정도만 뜰 수 있다는 귀한 닭목살. 어디 보자. 어머. 이 뼈자국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게 이제 보니 목살 맞구나. 근데 여태 이렇게 많은 살점이 붙었는지 왜 몰랐지요? 이제 그 비법을 들여다봐야죠. 잡내와 비린내를 없애줄 이 소스. 이 소스가 바로 저희 집만의 비법입니다. 야, 이 떡주부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갖은 양념 향내가 벌써 나네요. 네, 간장, 마늘, 생강, 각종 과일들이 갈아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이 떡주부도 짐작을 했다고요. 숨어있는 거 그거 하나는 말씀을 안 하시네. 나머지는 저희 집만의 비밀이죠. 이 염지 과정을 통해 이 집만의 맛이 탄생하는데요. 이렇게 베이스 양념이 골고루 스미도록 주물주물해서 하루 정도 냉장 숙성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숯불 향에 이끌려 많은 분들이 찾고 있었는데요. 어머머, 아이가 먹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인 식감인 거죠. 숯불 향이 차르르 감싸면서 육즙이 팡팡 터지는 그 맛. 닭 목살구이 맛 평가 한번 해주세요. 꼬들꼬들해서 너무 맛있고. 야, 요 젓가락을 가져다 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요 모습만 봐도 뭐 그만 다 아는 거지만 닭 목이잖아요. 어머머,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몸이 터지는 맛. 야, 요 꼬들거리는 게 꼼장어의 그 질긴 꼬들함이 아니고 야들야들한데고 오돌오돌하는 느낌이 나네요. 어때요? 맛있죠? 말을 뭐해요? 닭살이 맛있는 거야. 다들 아시지만 목살을 먹고 나니까 왜 이 목살만큼은 어머니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맛이다 하는지
알겠네요. 자,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끄덕이게 하네요. 밤은 점점 길어지고 입이 궁금해지는 그런 가을밤. 좀 더 색다르고 건강한 맛을 원하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닭 요리는 어떨까요? 부담은 빼고 맛은 더한 맛있다, 행복하다. 오늘 1인 1닭 추천합니다.